진짜 봐주고 또 봐줘서 일본이 하는 말이 다 맞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일본이 주장하는 것처럼 처리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일본 내에서 예. 뭐 식용하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예. 뭐 공업이든 농업이든 아니면 저장을 해서 저수지를 만들든 일본 내에서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바다로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 겁니까? 예.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예. 그게 그런 비난을 무릅쓰고 네. 상식에 맞지 않게, 왜냐면 깨끗하면 누가 쓰면 되지, 이런 비난을 무릅쓰고도 바다에 방류하려고 하는 것은 네. 실제로는 먹을만 하지 않으니까 식수로 쓸 수 없는 거고, 네. 그 다음에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도 되지 않는 거고, 자국에 버리면 피해가 가니까 그런 거고, 네. 그렇잖아요. 굳이 이제 바다에 버리는 이유는 그게 가장 싸게 먹히니까. 경제적으로. 그렇죠. 자, 화요일에 만나는 과학 이야기, 과학인사이드 이어갑니다. 과학교양서 우주간 오디세이 저자이자 웹진 린저리 타임의 조승현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방침에 대해서 국내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이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학인사이드에서는 일본 방사능 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의 과학이라는 주제로 세 차례에 걸쳐서 과학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오늘이 그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과학의 시선으로 후쿠시마 방사능 물질 오염수 바라보기인데, 대표님 먼저 이 후쿠시마 방사능 물질 오염수의 성격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내용을 짚어봐야겠죠? 예.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네. 이제 좀 아주 위중한 심각한 단계의 7등급이거든요. 네. 그 원자로 내에 연료봉이 들어있는 그 노심이 녹았고요. 그걸 멜트다운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수소 폭발이 일어났어요. 네. 그다음에 전 세계 생중계가 됐죠. 그렇죠. 그 7등급은 이제 소련 체르노빌과 함께 세계에서 단 3건밖에 없는 심각한 단계고요. 네. 원인은 잘 알다시피 대지진과 쓰나미, 맞습니다. 이걸로 네. 인해 가지고 처음 전기 공급 시설에 문제가 생겼고, 전기 공급 시설에 문제가 생기니까 냉각수를 공급하는 냉각 장치가 이상이 생겼고, 냉각수가 제대로 공급을 못하니까 원자로 온도가 올라가서 네. 이게 심하게 올라가 가지고 이제 뭔가 방사능 물질들이 좀 새 나가서 내부에서 수소 폭발이 일어나면서 천정이 이제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죠. 네. 그리고 더 온도가 올라가 가지고 노심이 용융되고 더 올라가서 경납고가 파괴되기도 했어요. 경납 용기가. 네. 그래서 그러면 그게 이제 연료봉이 이상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연료봉은 수많은 이제 그 우라늄이 그 분열을 하면서 여러 개 60몇 종의 핵종이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놈들이 그거 이제 핵연료 덩어리라고 그래요. 핵연료 덩어리 부스러기, 핵연료 덩어리 데브리스라고 하는 게 네. 시멘트 바닥에 깔려 있는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또 열을 발생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시키기 위해서 처음에 막 고심을 자기들이 많이 하다가 바닷물을 투입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열은 식혔는데 바닷물과 지하수와 빗물이 합쳐져서 바다에 엄청나게 일단은 많이 나갔고, 네. 그 다음부터 어느 단계 수습 단계에서 그걸 이제 바다로 내보내지 막고 대신 이제 막아가지고 가두었다가 그걸 이제 처리한다. 그렇죠. 이런 단계죠. 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의 핵심 주제와 마주치는 거잖아요. 네. 이미 바다로 흘러간 거는 논해로 치고, 이건 차치하고, 네. 핵심 연료 덩어리가 노출된 사고 현장을 거치는 이 빗물, 지하수, 바닷물은 다 방사능 오염수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섞여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또 이거를 일본은 알프스라는 이 다핵종 제거 설비로 정화한 처리수를 이 바닷물로 희석해서 방류하면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 말인데 이게 정말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예, 이제 과학적이라는 수식을 이제 자격을 얻으려면은 네. 가장 중요한 게 그 방법이 검증 가능해요.
검증 가능해야 예, 된다. 과학이란 반증 가능해야 한다는 게 이제 칼포프의 유명한 그 과학론이 있는데요. 네. 검증 가능하다는 거는 뭐냐면은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과학이니까요. 그렇죠. 네. 내 말고도 누가 하더라도 조사를 하거나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죠. 그렇죠. 그러려면은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알프스에 대한 자료가 네. 없어요. 외부로 공개된 게 없어요. 일본 자기들이 네. 이거는 우리가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뿐이지 그래요? 실제로 네. 외부 다른 사람들의 과학자들이 한번 보자. 그러면 너 핵심 기술은 빼고 실제로 뭐가 걸려졌는지 걸러냈다면은 뭐 그 찌꺼기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자료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죠? 물리학계의 유명한 말이 not even wrong이란 말이 Not even wrong. 예. 그렇죠. 틀렸다고 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더 엉터리다. 그럼 뭐 말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논문 심사를 할 때 네. 틀렸는지 맞는지 뭔가 이렇게 자료가 분명한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뭔가 서술이 돼 있으면 네. 이건 틀렸다. 뭐 옳다 할 수 있는데 이거는 틀린 건지 옳은 건지도 모를 정도로 애매하게 막 써놓은 논문은 이 과학적 논문으로서 가치가 없다. 이렇게 할 때 가장 최악으로 평가하는 말이 not even wrong. 이거는 not even wrong이다. 이런 말입니다. not even wrong. 검증 가능성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네요. 이 검증 가능성을 강조할 수 있는 이제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일본의 주장 알프스로 처리한 뒤 바닷물로 희석해 방류하면 문제가 없다. 이 말은 비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not even wrong이에요. 왜냐하면은 알프스로 처리한 물이 어떤 상태인지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 알프스 성능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나온 그러니까 처리수 안에는 처리되기 전에 오염수는 64종의 핵종의 방사능 물질이 있다는 거는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이는 과학적으로 다 검증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핵분열을 하면 그렇게 생기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이게 삼중수소 외에는 다 걸러진다고 얘기해요. 그래 한번 발표를 했는데 나중에 뒤에 자체 일본에서 그걸 특집 탐사 보도에 의해 가지고 그게 70% 이상 그대로다 이런 게 자체적으로 보도가 돼 가지고 자기들도 그 한번 발칵 뒤집어져 가지고 일본하고 도쿄전력 신뢰가 엄청나게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알프스에 대해 불신하는 이유가 타당한 거죠. 당연히 뭐 그냥 아무것도 모르겠다가 아니라 그런 사실이 한번 알려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어떤 상태도 모르는데 정화하면은 된다. 이거는 이제 앞뒤가 안 맞고 뭘 검증할 단계도 아니죠. 근데 정수기를 만약에 이제 우리가 물을 정수할 때 예를 들어서 물을 정수할 때 정수하면 찌꺼기가 남잖아요. 남죠. 그러면은 뭐 이런 물인데 이렇게 찌꺼기가 걸려져 있지 않느냐 하면은 좀 뭐 걸러내는 역할 필터가 대단하구나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자기들의 알프스 성능이 좋다면 뭐 핵심 기술 정화하는 기술을 공개하기 싫다면 그러면 그 걸러낸 찌꺼기를 보여주면 되잖아요. 자, 우리가 이런 핵종을 이런 64종의 핵종이 다 걸러졌다. 근데 그거 공개한 적 없거든요. 그 찌꺼기도 방사능 물질인데 아직까지 방사능 물질을 용해시키거나 완전 분해시키는 능력은 이 지구상에는 없어요. 그러면 그 많은 물에 다 걸러냈다면 찌꺼기가 방사능 물질이 엄청날 건데 그거 물에 섞여 있는 게 아니라 아예
걸러냈다면은 그러니까요. 모여져 있으면 그게 또 억수로 무슨 방사능 물질 덩어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공개를 안 하니까 과학적으로 이게 검증 가능하다 하나 그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게 문제가 없다는 말은 과학적이라고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들 주장, 희망인지는 모르겠으나 과학적인 설명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다. 와, 뭐 희망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으네요. 네. 네. 자, 일본은 알프스로 처리되지 않은 삼중수소는 희석하면 된다라고 말하던데 이건 과학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희석이라는 말은 이제 뭐 그 말은 전혀 틀렸다, 전혀 옳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힘들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 왜냐하면 이제 희석이라는 거는 농도를 묽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뭐 알코올을 희석해서 소주를 만든다. 근데 정상적인 소주에 물을 더 부어서 희석하면은 많이 심하게 희석하면은 술이 아니겠죠. 네. 그거는 알코올이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산화되거나 해롭지 않은 다른 물질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사라지기 때문에 관계 없는데 네. 이거는 절대량은 반감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알맹이는 그대로 있단 말이죠. 아, 남아 있어요. 남아있죠. 절대량은 똑같은 거죠. 네. 물만 이제 많아지니까 희석은 됐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위험도는 낮아지겠죠. 그러나 이걸 이제 지구 전체를 하나의 생태계를 본다면은 음흠. 이제 바다에도 수많은 생명체가 살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이제 이게 플랑크톤에서 아주 멸치 같은 작은 생물, 그다음에 큰 고기, 그다음에 뭐 상어 같은 더 큰 고기 이런 식으로 먹이 사슬에 따라서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자꾸 농축이 된단 말이죠. 네. 이런 걸 이제 생물 농축이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단 하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고 그러면은 이런 거 있죠. 기준치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 기준치 뭐 이하로 되면 문제 없다 이런 말은 있는데 뭐 그 말도 현실적으로 전혀 그런 걸 쓰지 마자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경우에는 뭐 한 4만 리터당 4만 이제 버크렐 정도를 이제 관리 기준으로 놓고 네. 그 동안에 리터당 13.2 버크렐 정도로 낮춰 가지고 내보냅니다. 네. 이때까지 그래 왔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이제 1,500 버크렐 정도 리터당 네. 되는 정도로 해서 이제 내보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 방사능 음용 기준을 보면은 미국의 이제 캘리포니아 정도에는 이게 15고 일본은 뭐 6천이고 그래요. 이게 엄청나게 차이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국제 기준이라는 것도 사실은 좀 느슨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국제 기준에는 이제 부합하는데 이 기준 자체가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지. 왜냐하면 과학적이라면은 어떤 뭔가 좀 기준이 통일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15도 있고 어떤 데는 뭐 6천도 있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거는 1,500이래잖아. 일본은 형식적으로는 6만으로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자기들은 음용 기준이. 네. 그런 식으로 너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하는 뭐 안전하다. 어느 정도 이상은 뭐 위험하다. 그 말할 수 없는 게 그럼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미국 사람이 그 정도로 그 정도 차이인데도 뭐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없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은 기준치는 큰 절대적인 과학적인 그 잣대는 아니다. 이제 이렇게 보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축적되기 때문에 네. 물론 이거는 제가 어느 한쪽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뭐 학계나 뭐 원전 업계는 하여간 기준치 이하면은 희석시키면 괜찮다는 쪽이에요. 네. 그러나 다른 의학계 그다음에 환경단체 쪽에서는 이게 축적되는 성질이 있다.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제 방사능 물질이 그 반감기 이전에는 이게 사라지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축적이 된다는 거죠. 이게 생물 축적이. 그러면은 얼마 전에도 저 봤잖아요. 뭐 우럭 뭐 180배 네, 맞아요. 세슘 우럭. 네, 세슘 우럭. 예? 그다음에 영국에서도 그 2001년에 이미 이제 넙치 홍합에서 2,000배, 3,000배 되는 그 사례가 발표가 그렇죠. 됐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생물 축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어떤 큰 범위 내에서 어떤 지구촌 전체로 볼 때는 그게 무의미하다고 할 수 없다. 이제 다른 생물에 갈 뿐이지 자기 근처에서는 위험도는 줄어들지 몰라도 전체적으로는 총량이 같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다. 위험성을 네.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진짜 과학적으로 되려면은 요 정도 농도에서 이렇게 한 2, 30년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추적 조사를 해봤더니 그러니까 생물 농축에 대해서 해봤더니 큰 위험이 없더라 하는 결과가 나왔으면 그런 근거로 자 그 조사 이하 정도의 농도로 내보내기 때문에 우리 연구에 의하면은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 과학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죠. 지금 이렇게 대량으로 30년 동안 내보낸 계획은 역사상 처음이에요. 이게 일본의 이런 행위가. 네. 그렇다면 이 위험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많은 우려는 제기가 되는 거죠. 네. 이게 20, 30년 동안 계속 생물 축적이 되면은 위험할 것 같다.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 하는데 아니다. 희석시키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냥 강행하는 거는 좀 무책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또 여기서 제기할 수 있는 게 얼마 전 국제 원자력 기구 IAEA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며 신뢰한다라면서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잖아요. 네. 그래서 국제 기구의 평가를 신뢰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라고 제기한 사람들도 있어요. 예, 이제 국제 기구인 건 맞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내용을 네. 조금 들여다보면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자, 일단은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보고서가 140페이지인데 네. 거기에 표지 다음에 이게 이제 판권 페이지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자기들 저작권 문제 조항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IEA는 보고서로 인해 네.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책임을 안 지겠다? 책임을 안 지겠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책을 내면 앞에 왜 서문이 있잖아요. 네. 거기 저번에 한국에 방문했던 그로시 그렇죠. 총장의 서문이 있어요. 거기에는 지금 오염수 방류는 온전히 일본의 국가적 결정이며 이 보고서는 정책을 권고하거나 네. 지지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국제기구 평가라면서. 그러니까 자기들은 마치 지지하는 것처럼 하고 또 그로시는 와서 신뢰한다고 했는데 네. 내용 진짜 그 안에 내용에 적힌 내용에는 자기들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돼 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네.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느냐? 자, 그 보고서에 그런 이제 표기 말고도 이번에 그 보고서가 만들어진 일단 그 과정과 그 내용을 보면은 이런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네들이 국제기구에 걸맞게 오염수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네. 그다음에 향후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충분한 조사 끝에 음흠. 자 이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자기들이 검증하고 발표한 게 아니라 전부 다 일본의 자료를 받아서 그대로 옮겨놨다는 거죠. 네. 자 가장 중요한 일본이 가장 내세우는 건 뭐냐면 우리는 알프스라는 정말 뭐 좋은 기계를 가지고 여기를 통과시킨 거는 처리수다. 그 정도로 이게
처리 예를 들어 필터를 잘 했다. 네. 이 기계가 좋다. 그걸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알프스 처음 1차 보고 때는 알프스를 관찰했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 관찰했다는 게 자기들이 관찰을 하고 검증한 게 아니라 네. 도쿄 전력의 자료를 받아 가지고 앵무새처럼 다시 적은 거란 말이죠. 근데 양심이 있었든지 이번에는 아예 뺐어요. 그 문항을 그렇죠. 그럼 네. 알프스가 어떻다는 것조차도 언급하지 아예 않는군요.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네. 일단은 가장 핵심 기술 장치에 대해서 외면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음흠. 만약에 저기서 알프스가 없다면은 네. 그러면 그 핵 오염수 진짜 핵 폐수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그걸 뭐 어떤 좋은 시설에 처리를 했다니까 그래도 이걸 이제 뭐 희석시키니 많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네. 그럼 뭐 알프스라는 기계가 없다면 엉터리라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죠. 그렇죠. 핵 폐수를 그대로 그냥 투기하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근데 그 기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다. 이게 또 첫째 문제고요. 그렇네요. 두 번째는 핵종을 분석했는데 9개 밖에 열거하지 않았어요. 네. 분석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전문가들은 64개의 핵종이 있다고 보고 도쿄 전력까지도 그 핵종이 30개라고 얘기해요. 네. 근데 단 9개만 분석하고 이 오염수가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냐 말이죠.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야, 거의 7분의 1밖에 안 되는데요. 예. 그다음에 네. 이번에 최종 보고서를 하면서 이게 이제 시료를 네. 2차, 3차 시료까지 넘겨받았는데 네. 근데 결과 분석은 1차 것만 실었어요. 네. 그 왜, 2, 왜? 3차 시료를 넘겨받고도 외면하고 1차만 실어놓고 보고서 이러면 최종이래요. 이게 말이 되냐고. 아. 그러니까 근데 그 자료도 자기들이 직접 채취한 게 아니라 네. 도쿄 전력의 걸 그냥 넘겨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검증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죠. 네. 근데 왜 그러면 2, 3차도 실지 않고 왜 최종 보고서를 하느냐? 네. 일본이 빨리 방류하고 싶어 하니까 그 시기에 맞추려고 일본의 방류 로드맵에 맞추기 위해서 최종 보고서를 낸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내는 거죠. 네. 그다음 하나는 방사능 관련 이제 국제적인 그 룰이 있어요. 네. 규범이 거기에는 보면 정당화와 최적화라는 게 있어요. 정당화라는 것은 이걸 종합적으로 손익을 따져서 이게 이익이 커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본의 이익만 따지고 나머지 생물에 미치는 피해, 이웃 국가에 미칠 피해 이런 거는 전혀 생각 안 했다는 거죠. 네. 그다음 하나는 최적화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 이 오염 덩어리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가장 최적인가? 근데 이 최적화에는 지금 전문가들이 땅에 매스를 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를 내놨다고요. 근데 지금 IAEA에서는 전혀 요 방류하는 것 외에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기구에 걸맞게 정당화 최적화 부분도 외면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신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IAEA 기구가 뭐 국제기구가 발표했으니 믿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는 정말 내용을 전혀 모르고 쉽게 말해서 막 일본 팬드는 소리라고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봐주고 또 봐줘서 일본이 하는 말이 다 맞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일본이 주장하는 것처럼 처리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일본 내에서 뭐 식용하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뭐 공업이든 농업이든 아니면 저장을 해서 저수지를 만들든 일본 내에서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바다로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 겁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그게 그런 비난을 무릅쓰고 상식에 맞지 않게 왜냐면 깨끗하면 누가 쓰면 되지 이런
이런 비난을 무릅쓰고도 바다에 방류하려고 하는 것은 네. 실제로는 먹을 만하지 않으니까 식수로 쓸 수 없는 거고 네. 그다음에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도 되지 않는 거고 자국에 버리면 피해가 가니까 그런 거고 네. 그렇잖아요. 굳이 이제 바다에 버리는 이유는 그게 가장 싸게 먹히니까. 경제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희석 후 해양 방류가 가장 싸게 드는 방법입니다. 대안으로 지금 그 보관 후 방출 이거는 한 123년 정도를 보관해야 된대요. 네. 그다음에 지층에다가 주입하는 거예요. 지층에다 주의. 예. 그다음 수증기로 만들어서 방류하는 거. 뭐 수소로 이온화 작업을 거쳐가 수소로 뭐 방출하는 거. 네. 지하매슬 이런 이제 여러 개 방안이 나왔는데 이 전부 다 해양에 방류하는 것보다 돈이 최소한 10배 정도 더 들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건 돈 아이고, 때문이다. 이런 결론이고요. 네. 그다음 중요한 이게 자기들이 밝히기를 꺼리려 하지만은 네. 세계 사람들은 네. 전문가들은 이걸라고 보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예. 경제적인 이유 말고 예. 뭡니까? 지금 내년에 가동 예정인 네. 핵 처리 공장이 있어요. 핵 처리 공장이요. 네. 아오모리에 있는데 좀 위쪽이죠. 네. 그 핵 재처리 공장. 네. 그럼 지금 우리나라는 핵 연료를 쓰고 나면은 지금 수조에 다 담가 놓잖아요. 네. 그걸 전부 다 가져가서 재처리를 하는 거예요. 재처리를 하면은 거기에 아주 중요한 게 나오는데 뭐가 나옵니까? 플루토늄. 오. 이게 핵폭탄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연료예요. 네. 우라늄보다 이게 훨씬 성능이 좋아요. 아니 이걸 만든다고요? 핵 재처리를 하면 이걸 추출을 할 수 네네. 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핵을 쓴 걸 70% 가량을 재생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럼 그러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그러면 핵 방사능 물질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재처리를 하니까. 네. 그러니까 더 많은 방사능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기에도 어차피 삼중수소니 이런 이제 버려야 될 오염수가 나온단 말이죠. 네. 그거는 지금 있는 거에 10배가 1년 만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와.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이걸 버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걸 못 버리고 놔두면 그것도 당연히 여론에 밀려서 못 버릴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막 가볍게 버려야 그 다음에 이거는 막- 그걸 그리고 야. 공장을 그렇구나. 가동을 못하는 사태도 벌어질 수 있다. 네. 자기들은 이걸 이제 가동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걸 핵무기를 만들 욕심도 있다는 분석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보관이 있다. 네. 자, 3주에 걸쳐서 일본 방사능 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의 과학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조승현 대표님과 알아봤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 방류가 점점 임박해 오고 있는데 보다 우리나라가 좀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웹진 인저리 타임 조승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